스타트업 정관은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변호사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표준 정관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관상 주의해서 보셔야 될 조항들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고요. 그리고 상법상으로는 그 정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즉 정관에 연관되는, 해당 정관 조항에 연관되는 상법상 조항들을 제가 하나씩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정관은 여러분들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관을 지금부터 류지연 변호사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죠. 첫 번째, 제1조는 상호입니다. 회사의 상호는 가나다 주식회사라고 한다. 영문상호는 가나다 GANADA Incorporation이라고 한다. 즉 상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은 한글과 숫자로만 가능하고 특수문자, 예를 들면 김앤장이다 라고 하면 김앤장 해서 특수문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 그대로 김앤장, 영어로도 김앤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특수문자나 콤마, 중간줄 등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상호 변경은 기본적으로 정관 그리고 등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때마다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상법 제22조를 보시면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시에서 같은 군에서는 동종상호로는 등기가 아예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일 이 상호를 추후에 상호 그대로를 상표로도 사용을 하실 분들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상표 출원 등록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제2조는 사업 목적이죠. 그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나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향후에 운영할 사업 카테고리를 쭉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 목적 간에 우선순위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 해가지고 쭉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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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창업 및 경영 컨설팅업, 1번 교육 지원 서비스업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부 다 1번으로 쭉 나열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실무적으로 고민하실 부분은 이 사업 목적은 조금 넉넉하게 명기를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그 목적을 명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업을 아직 안 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목적사항이 없는 것을 사업으로 다시 영위를 하게 되면 또다시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20개 정도 쭉 예상 가능한 향후에 우리가 혹시나 이런 방식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쭉 적어 두시면 되고요. 사실 30개 이상 적는 분들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내 비즈니스 모델과 아주 유사한 경쟁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셔서 해당 경쟁사의 목적사항은 어떤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본점 사업장의 소재지죠. 회사의 본점 사업장은 서울특별 시내에 설치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전국 각지 또는 해외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시까지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주소까지 명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주소까지 명시를 했다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주소로 이동을 하면 여러분들 이동하실 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또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또 정관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뭐 서울특별시 내에 설치한다. 요 정도로만 명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조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뭐 매경도 되고 한경도 되고 여러 가지 일간지들 전부 다 가능하고요. 상법상 대표적으로 공고가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액면 분할이라든지 간이합병이라든지 자본감소, 회사 청산 등의 경우에 공고를 내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일간지 또는 자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자적 방식으로도 공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내가 매번 일간지에 돈을 써가면서 내가 공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자적 공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주소를 명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고 방법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도 최근에는 많이 스타트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과 관련된 제2장으로 들어가 보면 5조, 6조, 7조 보시면 5조, 장래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그리고 6조, 1주의 액면 금액. 제7조, 설립과 동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권 자본과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죠? 제5조, 장래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건 수권 자본이에요. 즉, 향후에 내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 그릇의 크기. 나는 현재 이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나중에 투자가 들어서 유상증자가 들어오면 이렇게까지 발행할 수 있어. 그걸 염두에 두고 내가 만들어 둔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수권 자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장래 발행할 주식 총수는 보통 1000만 주 이렇게 넉넉하게 해 두셔도 됩니다. 두 번째, 1주의 액면 금액은 액면가죠. 그죠? 그래서 뭐 100원부터 5,000원, 만원까지 하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 액면 금액이 너무 5,000원, 뭐 만원 이렇게 되면 한 주를 주고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스톡옵션 발행이나 주식 매매, 그다음 유상증자 이런 것들로 사실 주식을 사고 팔고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비상장 주식도. 그래서 사실 500원이나 100원 정도로 작게 액면가를 정하는 것을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제7조, 설립과 동시에 발행하는 총수. 즉, 총수, 발행 주식 총수와 1주당 액면가를 곱하면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액면 금액을 1주당 100원으로 하고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를 50만 주로 하면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5조, 6조, 7조는 전부 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항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 인수권이라는 조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기존 주주가 신주를 새롭게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제3자 배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기존 주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새로운 투자자가 재무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주 인수권은 기존 주주들에게 부여되지만 요즘 스타트업들은 여러분들 재무적 투자가 얼마든지 많이 들어오면서 제3자에게 신주 인수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근거 조항들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항, 당 회사는 전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반드시 정관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법 제418조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라는 조항에서 제2항에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정관을 통해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하게끔 상법상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조항은 주식 및 주권의 종류와 관련된 그런 조항을 일반적인 정관에서 많이들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주로 이제 우선주의 형태로 상환주나 상환전환 우선주나 그죠? 이런 우선주의 형태로 보통주가 아닌 형태로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상법에 의하면 이런 우선주식은 정관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법 제344조를 보실게요. 제1항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자녀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즉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죠? 상법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주가 아닌 형태의 여러 가지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걸 발행하고 사용을 하려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가 들어올 때 다시 또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들께서 등기를 하실 때, 설립을 하실 때부터 종류 주식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및 주권의 종류와 관련된 그 조항을 반드시 삽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조항을 삽입을 하고 나서 이제 전환 우선 주식, 그리고 상환 우선 주식,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 주식, 자녀 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 주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조항으로 아주 중요한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스톡 옵션이죠. 그죠? 스톡 옵션도 여러분들 반드시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톡 옵션 부여를 고민을 하시는데 정관을 살펴봤더니 주식 매수 선택권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과 관련된 정관 규정을 새롭게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톡 옵션은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거 규정은 상법 제340조의 2 주식 매수 선택권 제1항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관에 반드시 주식 매수 선택권과 관련된 즉 스톡옵션 근거 규정을 우리는 삽입을 해둬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스톡옵션은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도입을 하고 지금 스톡옵션 부여와 관련된 계약서 그리고 부여와 관련된 주주 특별 결의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관을 애초에 만드실 때 주식 매수 선택권이 가능한 그 조항을 미리 삽입을 해두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항은 사실 있는 정관도 있고 없는 조항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른 주주들이 제3자에게 자기 주식을 마음대로 양도하고 사고 파는 것을 좀 막고 싶으시다면 정관의 일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1항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을 넣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조항의 근거 조문은 상법 제355조 주식의 양도성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제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를 둡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아주 강력한 조문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주주관 계약서를 통해서 주식 양도 자체를 제한시켜 뒀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조문이 특별히 계약상으로 없다면 정관을 통해서도 주주들의 주식 양도를 우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강력한 조항이고요. 이 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이 조항 삽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조항이 바로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그런 조문입니다. 이 자기 주식 취득이요,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부터 상장사까지도 많이 활용을 하죠. 상법상에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반드시 정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법 제341조 자기 주식의 취득 제2항, 제1항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은 왜 하나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왜 하냐면 대표가 본인의 지분율을 조금 높이고 싶은데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본인 엑시트를 좀 하고 싶어요. 주식을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회사는 건실하게 성장해서 영업이익, 배당 가능 이익이 남아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엑시트를 하려는 주주들에게 회사가 주식을 사주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임직원들에게 우리 사주를 주기로 하고 또는 스톡옵션의 형태로 해서 스톡옵션 행사했을 때 이 자기 주식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취득된 자기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지분율 상승을 꾀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정관상 근거 규정으로 주주총회가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정관에 명시를 해둘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조문도 정관에서 삽입하는 것도 여러분들 검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의 방식도 있고 아니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고 투자자를 유치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채무자가 되고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채권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채입니다. 그래서 사채와 관련된 근거 규정, 그리고 사채에는 또 일반 사채, 또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죠? 사채 중에 전환 사채라고 하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채고,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도 사채를 신주 인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채와 관련된 규정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그 다음에 516조의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이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정관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런 특수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사채를 발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주주총회와 관련된 조문이고요.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조문, 그리고 소집 통지와 관련된 조문,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절차적으로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 특히 이제 소집 통지와 관련돼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특례 조항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 정관을 잘 만들어 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주식회사와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준일도 다르고요. 기준일이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소집 통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소집 통지. 그 다음에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 소집 통지 생략은 안 되고요. 단축만 가능합니다. 근데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생략 동의서를 통해서 소집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고요. 일반 주식회사는
전원 서명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총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회사는 주주 전원 서명 결의서를 통해서 주주총회 소집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 근거 규정은 상법 제 363조에 있고요. 이 363조의 각 조문의 단서들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총 소집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례 조항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대부분 이제 설립 당시에는 대부분 소규모 회사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투자를 일정 부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본금 10억 이상으로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소규모 회사 특례 조항들을 여러분들 절차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주총회를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항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임원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두기로 하지만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인 이상의 이사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감사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정관에 반영을 해서 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혹시 비상 상태에서 이사가 한 명만 있어도 운영이 가능하단 말이죠. 감사도 좀 부담스러우면 초반에는 안 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특히 이제 단서조항 다만 이사의 임기 중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도 실무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1월 달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딱 3년으로 하면 3년 뒤 1월 달에 다시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만약 이 단서 조항을 달아두면 1월부터 정기주총이 있을 3월 말까지 임기가 이제 연장되고 또다시 주총을 하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2달 동안에 이사가 임기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조항도 중요하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에서 정한다. 이런 조문들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대표할 것을 정한다. 이런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정관상 반드시 명시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포인트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믿고 단독 대표를 그냥 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단독 대표를 상대방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자 대표나 공동대표가 제일 좋겠죠. 각자 대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사업 승인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는 반드시 상호 간의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장치로 본다면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이제 공동대표를 선임을 해서 나도 대표인데 너도 대표해라. 다만 중요한 건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정관상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거 조문은 상법 제 389조 대표이사고요.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그죠? 제2항이 아주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원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 조문도 여러분들 상법의 근거 조문이 전부 다 있고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래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의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정관으로 이사의 보수를 딱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되면 이사의 보수 자체가 바뀔 때마다 정관을 또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정관에서 임원 보수 지급 규정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를 해두고요. 그리고 해당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실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정관을 매번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2020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의 기준이 기존에서는 3배수까지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2배수로 제한을 하면서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면서 그러면서 주주총회를 열었던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원 퇴직금 관련된 규정이나 이와 관련된 정관도 혹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회의 결의 방법과 관련된 규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다르게 원격의 방식으로, 즉 화상의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근거 규정이 있어요. 3법 제391조 제2항을 보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회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의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근거 규정을 넣어두면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사회의 부담을 절차적으로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정관 관련 규정을 넣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상법상으로 여러분들 이사회의 소집 절차도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소집 제3항 이사회를 소집하면은 회의를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기간을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지만 1일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관에 일주일의 기간을 최대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까지 단축시킨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바로 이익 배당과 그리고 중간 배당과 관련된 조문이고요. 여러분들 회사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당기순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 이익을 어떻게 배당할까라는 고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법상 이익 배당과 중간 배당과 관련된 근거 조항들을 살펴보고 이걸 정관에 잘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익 배당의 근거 조항은 상법 제462조이고요. 462조 제2항을 보면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중간 배당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상법 제462조의 3 중간 배당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 배당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연간 정기 배당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중간 배당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관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간 배당은 여러분들 상장사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장사들에게만 적용되고 기본적으로 상장사가 아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 배당, 정기 배당과 1년에 한 번 중간 배당 이렇게 1년에 최대 2차례만 진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정관상 중간 배당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상법상 조문들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고
그리고 정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문들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상법에 정관과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규정들이 워낙 많지만 그것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과연 이 정관이 어떤 근거 규정에 있어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과 연관되는지 이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적인 정관 내용들 그리고 상법 관련된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회사에서 투자를 앞두고 또는 우리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원시 정관을 만들m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 두고 염두에 두고 정관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주주스쿨의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